이 연예인병이라고 알려진 공황장애는 꼭 연예인병은 아니고요. 다양한 분들께서 많이 경험을 하고 계시는데요. 통상적으로 공황 발작이 반복되는 걸 저희가 공황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근두근거리고 갑자기 막 숨이 막히고 막 식은땀이 나고 막 손발이 저리고 지금 당장 뭐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동반되거든요. 그런 공황 발작이 특정 상황이나 내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도중에 뭐 돌발적으로 자꾸 반복된다면 우리는 통상적인 삶을 살기가 참 어렵겠죠. 2021년도, 네. 즉 2년 전이죠. 2년 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진료를 본 공황장애 환자분들은 우와 20만 명이 넘어섰고요. 20만 명이 넘어섰고 지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약 6년간 2배 정도가 늘어났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공황장애가 많이 늘어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공황장애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졌어요. 이제 연예인분들 중에서 이제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정신과 질환 중에서 공황장애에 대한 거부감이 가장 적습니다. 예. 그래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진료실 오자마자 저 공황장애예요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도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요. 근데 이렇게 조금 흔하게 진료를 보고 있는 이 공황장애, 그 중에 대표적인 증상인 공황 발작은 몇 퍼센트 정도의 사람들이 일생 중에 경험을 하게 될까요? 열에 10명 중에 반 5명은 그래도 느끼지 않을까요? 5명은 그래도 느끼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네네네. 정답입니까? 아, 정답과 유사할 수 있는데 좀 더 정확한 정답이 이미 나올 정답이 수도 있으니까요. 나왔는데 제가 들어가는 거는 불안하지 말고 들어가. 지금 공황 올 것 같은데. 유나 씨는 5명이라고 했는데 저는 10명 중에 10명이 다 겪었는데 이 중에 인지를 한 사람과 못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우와. 100% 정답! 100% 정답! 와, 정말 100%. 제가 멘트를 적어온 거를 정확하게 다 하셨어요. 그렇습니까? 네. 통계상 잡혀 있는 우리가 공황 발작을 경험할 수 있는 확률은 한 40%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수에서 내가 공황 발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때 당시의 컨디션이나 몸의 문제라고 생각하고는 그 다음에는 증상이 안 생기니까 좋아졌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공황 증상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뭐 체했나? 네, 맞아요. 혹은 내 몸이 갑자기 컨디션이 뭐가 안 좋나? 피곤한가?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다 합하면은 70%가 넘을 거로 생각을 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생 중에 한 번 이상은 경험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황 발작, 공황 증상은 우리가 이게 공황 증상인가를 잘 모를 정도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저의 경우도 그렇거든요. 저도 공황 발작의 경험이 여러 번 있어요. 실제로 약을 먹은 적도 과거에 있었고요. 근데 제가 가장 처음으로 경험했던 공황 발작은 제가 공황 발작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가 공황 발작이었구나를 알게 됐죠.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20살 초반 이제 갓 대학을 들어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중학교 때 짝사랑하던 여자애가 있었어요. 짝사랑이 문제야. 네. 짝사랑이 문제야. 짝사랑이. 지역이 달라서 서로 잘 만나지 못하다가 이제 대학생이 되고 난 다음에 연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녁 식사 한번 하자. 네. 해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한 거예요. 제 마음에는 얼마나 이게 데이트 같겠어요. 그것도 설레죠. 그렇게 해서 인사동에서 밥을 잘 먹고 그리고 이제 그 친구를 집에까지 데려다 주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는 거죠. 지하철을 타고 딱 가는데 헤어지면 뭔가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겠어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하면서 막 호흡이 가쁘고 막 식은땀이 막 비 올 듯이 쏟아지면서 제 얼굴이 완전 창백해진 거예요. 어머. 저는 그때 저녁을 잘못 먹고 체한 줄 알았어요. 일단은 거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나 잠깐 화장실도 좀 갈 겸 밖으로 좀 나가야 될 것 같다 하고 이제 지하철에서 내려서 밖으로 나와서 한 10분 정도를 있었는데 좋아지는 거죠. 멀쩡히 좋아졌어요. 잠깐 체했었나 보다. 근데 이게 진짜 체했을까요? 만약에 제가 정말 음식을 잘못 먹어서 체한 거라면 지하철에서 내려가지고 15분 있다가 좋아지는 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죠. 안 되죠. 이건 그때 당시에 공황 발작이 저한테 왔던
혹시 유사한 증상을 또 경험해 보신 분 있으신가요? 아, 많죠. 제가 작년에 방송을 할 때 약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원래 알레르기 비염이 있어갖고 이렇게 이런 스튜디오는 막 시원한 냉방이 엄청 잘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이제 온도에 민감하니까 근데 코 안이 막 갑자기 막 이렇게 조여들면서 갑자기 과호흡이 일어나면서 손발이 저리면서 얼굴까지 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한번 녹화 중단을 하고 대기실에서 쉰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약간 공황 증세라고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내 알레르기 비염하고 연관이 있구나. 저는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몸에 큰 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대부분 그런 증상이 생겼을 때 나의 정신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는 드물어요. 왜냐하면 발현되는 증상이 몸의 증상이잖아요. 네. 네, 숨이 가쁘고 두근두근 거리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공황 증상을 반복해서 경험하시는 분들은 정신과를 먼저 가지 않아요. 대부분 응급실이나 내과를 먼저 가죠. 그리고 검사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이상이 이상이 없어요. 네, 그럼 그제서야 거기에 있는 응급실 선생님이나 내과 선생님이 이거는 공황 장애일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정신과에 한번 가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제 첫 예능 나갔을 때 처음으로 이제 코미디 외에 장르를 나갔을 때 그 연차의 선배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막 그 사람은 나한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레 제가 막 겁먹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 명치가 어마어마하게 아팠던 걸로 그리고 막 진짜 식은땀도 말씀하신 대로 막 그때는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그날 감기인가? 감기 기운인가? 약간 이렇게 넘어갔던 기억이. 컨디션만 안 예, 좋고 예. 그런 생각. 우리에게 익숙한 환경이란 게 있죠. 네. 그 익숙한 환경에서는 우리가 마음이 편해요. 네. 그러면 불안이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익숙하지 않는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게 되면 아무래도 긴장하죠. 맞아요. 조급해지고 압박감도 맞습니다. 가집니다. 그 선배님이 누구였냐면 정말 그 바짝 독이 오른 김구라 씨였어요. 내가 얼마나 무서웠겠어. 근데 너무 좋은 형님인데 그 형님은 나한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 지레 혼자 못 먹고. 겁먹고. 예. 다 그래요? 나도 그랬어요, 나도. 우리하고 처음 만났을 때. 예. 그래서 그런 환경이 나로 하여금 공황 증상을 만들 수 있는 최적화된 공간이었을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은 저에게 지금 이 공간은 그런 공황 공간이에요. 장애를 유발하기에 아주 최적의 적합한 공간이네. 예, 불만 딱 붙이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공황 증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어떤 걸까라는 거죠. 뭘까 대체? 공황 증상은 정신적인 부분에서의 불안, 정신적인 영역이 신체적인 영역으로 발현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두근거리고 숨 막히고 저리고 어지럽고 식은땀 나고 그거를 연결해주는 고리가 교감신경이라는 자율신경계입니다. 자율신경계는 환경에 따라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올라오는 다양한 신경계를 자율신경계라고 하는데요. 네.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나뉘어요. 교감신경계는 긴장 모드, 전투 모드, 뭔가 이렇게 치열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 네. 그런 상황에서는 항상 준비태세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심장도 빨리 뛰고 호흡도 가빠지고 근육도 긴장돼 있고 신경계도 예민해져 있어야 돼요. 근데 반면에 굳이 내가 전투 모드일 때 소화를 잘 시킬 필요는 없죠. 네. 전투하면서 뭘 먹지는 않을 테니까요. 네. 그러니까 소화기관은 오히려 약간 셧다운 됩니다. 반면에 부교감신경은 완전 반대 상황이에요. 이완돼 있고 휴식하는 상황. 그때는 이제 몸도 늘어지고 심장도 편안히 뛰고 그때는 이제 먹었던 음식도 소화시키려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감신경이 급격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 그게 딱 공황 증상하고 유사합니다. 근데 이 전투 모드가 우리가 긴장돼 있고 뭔가 저처럼 지금 뭔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을 때 공황 증상이 가볍게 있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가 편안한 일상을 하고 있는데 마치 무슨 전쟁이 터진 상황인 것처럼 우리의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그때 공황 발작이 생기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도 공황 장애로 고생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영국의 진화론자죠. 찰스 다윈입니다. 찰스 다윈은 20대부터 공황 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많이 알았다고요. 즉 신체 증상을 많이 아는 거죠. 20대 때 찰스 다윈이 쓴 기록을 보면 갑자기 심장이 뛰고 땀이 나며 사지가 떨리면서 공포가 시작되었다라는 기록이에요.
그때 당시에 찰스 다윈을 쭉 이렇게 연구했던 다양한 의사들은 찰스 다윈이 다양한 대륙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탐험을 했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서 전염된 풍토병, 기생충병인 샤기스병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러한 신체 증상이라 그러면 병이 일정해야겠죠. 네. 하지만 찰스 다윈의 증상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거예요. 특히 비그로를 타고 이제 탐험을 나가려 그러면 네. 비그로를 타기 전에 증상이 막 심하게 와요. 긴장해서. 네. 근데 비그로를 타고 나면 또 좋아지는 거예요. 어. 네. 이런 식으로 증상의 악화와 완화가 반복되다 보니까 아 이러면 이거는 신체적인 병이 아니라 공황장애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실제로 이것과 관련된 논문은 1997년에 저명한 의학 학술지인 자마라는 학술지의 논문으로 게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찰스 다윈은 왜 그러면 이런 공황 증상이 생겼을까요에 대한 부분이죠. 네. 그 기저에 깔린 심리적인 배경. 물론 어떤 압박감을 받았을 수는 있겠죠. 비그로를 타기 전에 나 비그로 타고 나가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감정의 그 무의식의 영역에서 올라오는 불안은 이런 게 있었다고 해요. 애착이론의 대가인 존 볼비 박사는 찰스 다윈이 8살 무렵에 어머니가 사망을 하거든요. 근데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이 가족의 어떤 교육적인 분위기가 감정을 억누르는 분위기였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8살의 찰스 다윈이 엄마를 잃은 슬픔에 정말 엉엉 울고 싶고 슬픔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 애도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가족의 환경이 그걸 막았던 거죠. 그렇게 억압돼 있는 감정이 왜곡된 형태의 어떤 신체 증상으로 올라와서 공황 증상을 만들었을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다른 연구자인 홀프 박사는 다윈이 겪은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에 대한 걸 꾸준하게 연구를 했었는데요. 찰스 다윈이 주장한 진화론 때문에 찰스 다윈이 죽을 때까지 정말 큰 사회적인 불안감, 사회적인 압박감에 시달렸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맞네요. 하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때 당시의 사회는 거의 중세 시대의 끝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탄생은 신의 섭리에 의한 창조론이라는 게 대세인 시점인데 본인은 그거에 완전 반대되는 얘기를 했죠. 진화론이냐. 네. 근데 찰스 다윈은 성직자를 꿈꿨을 정도로 독실한 카톨릭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진화론을. 그럼 내가 주장하는 이 이야기가, 이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리고 나를 어떻게 쳐다볼지에 대한 부담감이 그러네. 어마무시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담감이 공황장애를 만들었을 걸로 생각을 하죠. 제가 실제로 봤던 환자 케이스는 이런 게 있어요. 20대 환자인데요. 이분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인기도 많았어요. 운동도 심지어 잘했어요. 이제 자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대학을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고등학교 3학년 입시에서 크게 실패를 봅니다. 그래도 억지로 하기 위해서 재수를 해요.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근데 재수도 실패한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자존감이 완전 바닥을 치죠. 네. 근데 남자는 재수를 실패하고 나면은 뭐가 날라와요? 입영통지서. 영장이 날라와요. 네. 최악의 상황. 근데 최악의 상황이죠. 나의 자존감은 바닥이고 나는 지금 삼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영장이 날라왔어요. 이 군대라는 것 자체를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무섭기도 하고 이거 어떡하지 이 영장? 그래서 이 청년이 선택한 게 있습니다. 나의 이 자존감을 그래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설마. 그냥 이건 추측인데. 맞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느낌이 왔어요. 맞으실 것 같아요. 기왕 가는 거. 오케이. 뭐 빡센 데 가자. 그래, 내가 맞아. 진짜. 맞아요?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우와, 황재상 씨 대박이다. 뭐야? 정확하세요. 우와. 이 친구가 해병대를 지원한 거예요. 아, 엄청 힘든데. 근데 이 해병대에 지원하게 된 그 심리적인 이유는 아마 저보다는 김경희 교수님께서 더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지 않으실까 싶어서 제가 조금 토스를 하고 싶은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반동형성이라고 많이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만나게 된 좌절이나 처하게 된 현실을 잘 풀어나가려고 하다기보다는 과도한 방식으로 대처하는 건데 사실 이거를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시는 경우 많잖아요. 객기 부린다. 네, 맞아요. 네. 근데 대부분은 피하지 않아요? 그쵸. 피하려고 할 것 맞아. 같은데. 좀 기간을 연장하든지. 근데 이때 자극되는 게 욕심이에요. 네. 원래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뭐 국가고시를 친다는 핑계라도 대고 자격증 시험이라도 걸어놓고 연기하는 게 맞죠. 근데 이 사람은 완벽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꿀리는 게 싫은 거예요. 약한 모습 보이기 싫으니까 그러면 아예 세게 가자. 객기를 부리는 거죠. 욕심을 부리는 거죠. 좌절을 맛봤어가지고. 네. 그거를 단시간 내에 끌어올리고 싶은 거죠. 본인이 정말 해병대를 들어갈 생각이 있었으면 열심히 운동하고 몸을 만들고 그렇죠. 그랬으면 상관없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충동적으로 결정한 거잖아요. 당연히 간 다음에 불안감이 극도로 올라오죠. 아이고야. 네, 근데 내가 나갈 수 있어요? 당장 못 나가잖아요. 네, 공황장애가 발생합니다. 훈련을 딱 하려고 하는데 막 두근두근거리고 막 식은땀 나고 죽을 것 같고 쓰러지고 그래서 몇 번을 의무실을 가기도 하고 군병원을 가기도 했는데 검사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공황장애는 이런 식으로도 올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공황장애는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전문가의 진료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이나 치료를 좀 받으셔야겠죠. 진료가 아닌 영역에서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는 공황을 자극하는 그 환경을 피하려고 하셔야 돼요. 가끔 정말 공황장애랑 맞서 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피부 마사지실에 가가지고 이렇게 누워있으면 공황장애가 온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러면은 내가 피부 마사지를 안 받아야죠. 그렇죠. 근데 나는 나약한 게 싫어. 피부 마사지실에서 이 공황과 맞서 싸우면서 나는 이걸 극복할 거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공황 증상이 계속 와요. 갈 때마다 와요. 왜냐하면 내가 불편감으로 기억되잖아요. 이걸 조건화라고 얘기하거든요. 파블로프의 개 실험 보면은 종 딸랑딸랑 흔들면은 밥 주면은 종만 흔들어도 침이 나오는 것처럼 내가 피부 미용실만 가면은 공황장애가 오죠. 아무리 견디려고 해도 와요. 들어가지 않아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피할 수 있는 환경을 피하시는 게 맞아요. 그걸 맞서 싸우시려고 하면 그 증상도 악화되세요. 근데 우리가 이런 공황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을 다 피할 수 있어요? 못 피해요. 피해요. 그럴 때를 위해서 필요한 게 부적이에요. 샤머니즘에 기대는 겁니까? 지금 저 앞에 있는 정신과 의사가 무속이냐? 무당이야? 싶으시겠죠. 이 부적은 정신과 안에서는 필요시약이에요. 내가 증상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약. 공황장애는 기본적으로 불안에 의해서 자극되는데요. 대표적인 불안은 예기 불안이에요. 나에게 공황 발작이 생길지도 몰라라는 그 불안이 공황 증상을 자극하고 다시금 악순환에 순환고리가 걸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나 이거 대처할 수 없을 것 같아라는 그 예기 불안을 잠재워 주는 게 중요한데 그때 필요한 게 필요시약, 부적이라는 거죠. 이런 것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공황장애 환자 20분을 10명 나눠서 A그룹, B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A그룹에 있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이 이제부터 실험을 위해서 방 안에 들어가실 텐데 이런 램프에 전구에 불이 들어오면서 이산화탄소 가스가 그 방 안으로 유입될 거예요. 근데 공황장애 환자분들은 이산화탄소가 많은 환경이 되면 공황장애가 살짝 유발돼요. 왜냐하면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입하게 되면 좀 갑갑하거든요. 이 갑갑함이 공황 증상을 악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이 공황장애 때문에 너무 힘들 때는 의자 옆에 버튼이 있으니까 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산화탄소의 주입이 다시 끊기게 되고 정상적인 공기 환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요. B그룹에는 방 안에 들어가서 이산화탄소가 들어오는 것도 똑같아요. 근데 옆에 버튼이 없어요. A그룹과 B그룹 중에 어떤 그룹에서 공황장애가 훨씬 더 많이 생겼을까요? B요. 당연히 B그룹이죠. 네. 근데 여기에 이 실험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A그룹에 있는 그 버튼은 작동을 하지 않아요. 이걸로 내가 이산화탄소를 조절하면서 나의 공황장애를 막을 수 있어. 그 믿음이 예기 불안을 막아준 거예요. 믿는 구석이 하나 있는 거네요. 아, 그러네.